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 의원님은 뭐 카자흐스탄 잘 다녀보셨고요. 네. 예. 뭐 이제 홍범도 장군 그 묻혀 계시던 예. 홍범도 공원, 또 고려일보, 또 우리 독립운동가 이제 그 후손들, 또 고려인 학생들. 홍범도 공원은 거기에서도 큽니까? 어느 정도 규모? 작아요. 작아요. 예. 예. 근데 이 고려인들의 흔적은 곳곳에 분산돼 있어요. 근데 전 참 감동적인 게 그 이제 4세, 5세까지 왔으니까 진즉 소멸됐을 법한 그렇죠. 그런 민족의 풍습, 또 음식 문화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참 이게 민족이란 게 뭔데 예. 이렇게까지 면면한가. 그런 면에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남북 분단된 걸 정말 아파하는 동포들이란 말이에요. 남북 이 적대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예술도 남아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한텐 사라져가는 게 오히려 외국 가면 남아있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강제 이주를 해서 이렇게 지키고 산다는 걸 보면 고개가 숙여지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뭘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뭘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는 거죠. 반국가 세력은 뭐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이번에 또 국무회의 하면서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한다고 하던데 주로 이제 김민하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하지, 김민하. 예. 이게 나머지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은 없어 여기는. 예. 아니 뭐 저만을 뭐 노동당 출신 노동당. 예. 저만을 특정해서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예. 그거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나 예. 그러나 뭐 반 정도는 제가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굳이 뭐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다들 의심하는 게 예. 이게 김민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알지 못할 뿐더러 저라는 존재를 뭐 알겠어요? 뭐 제가 뭐 어디 뭐 이재명 했냐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재명?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뭐 민주당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민주당류라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을 범야권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대통령실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북한이 이제 예를 들면 공격을 했을 때 남한의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소수의 어떤 세력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소수의 세력이 그럼 누굽니까? 그걸 소수의 세력이 있는데 곳곳에서 암약을 한다고 합니까? 이거는 다수의 뭔가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신이 없나? 여전히 자기를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네. 의미로든지 간에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을지 프리덤 방패 그 훈련을 그렇죠.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관련한 국무회의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훈련이 실효성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니까 특히 조선일보나 이런 데를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를 전제한 이제 훈련을 지금 이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은. 그래서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 다 핑계가 지금 을지훈련이다. 어제 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실제로 관에서 그렇게까지 했느냐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쪽에서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저는 마침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묻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지금 40년 넘게 해오던 70년대부터 해오던 훈련이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전시 정부를 운영하고 또 그 국민 생활 안정하고 그러면서 군사작전 지원하는 절차 연습이에요. 절차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예.
1년에 하는 최소한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5,000번, 6,000번씩 이렇게 슛 연습을 할 때 예. 그게 실효성이 있냐 하지만은 일단 익혀둔다. 절차를 숙달한다. 예.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그거랑 이게 국무회의가 있으면 반국가 세력이랑 관계가 있느냐를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뚱맞은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비상사태 계획인 충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훈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훈련 따로 하고 민방위 훈련 따로 하고 재난대비 연습 따로 하고 소방방재청 훈련 따로 하고 국정원이 주관하는 대테러 연습 따로 하고 이게 이런 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용은 똑같거든. 아니 테러건 전쟁이건 소방차 가고 구급차 가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중앙기관이 힘센 기관들이 법 하나씩 꿰차고 각자 자기 걸 하다 보니까 너절너절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중복이라는 점에선 실효성이 없어요. 네. 다 합쳐야 됩니다, 이걸. 그다음에 이런 걸 갖다가 공무원들 군기 잡는 걸로 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야간에 대기하잖아, 공무원들. 이러면서 똑바로 근무해, 똑바로 근무해. 그렇죠, 이럴 그렇죠. 때 주로 이제 선임, 후임 이거 군기 잡는 용도로 악용되고 기관장은 그럴 때 이제 또 어디 술 처먹으러 가다가 또 들키고 뭐 이래 가지고 흔히 있어서 이게 공직 기강을 잡는 걸로 훈련이 악용이 그렇죠. 된다거나 이런 거요. 이제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근데 이 반국가 세력을 여기에다 딱 겹쳐 놓으면 저는 이제 제가 그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무서워요. 무서운 게 반국가 세력 이러면 특히 정부나 대통령처럼 힘센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서북 청년단이 일단 떠올라요.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을지연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선친이 32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요순 한국전쟁 이걸 다 거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들이 어떤 식으로 사적 린치를 당하고 고문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독재 시대에는 불법 연행당하고 고문당하고 뭐 이런 그 계엄령이 떨어지고 아니면 전쟁이 나면 막 그냥 반인권적인 일이 그냥 무자비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반인권적인 일을 벌일 때 그 국가폭력이나 사회폭력이 자행이 될 때 그거의 명분이 너는 반국가 세력이야 였거든요. 독재정부 때도 그랬고 전쟁 때도 그랬고 무서운 거야. 근데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이나 고초 겪으셨던 분들이 무슨 이념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주도 마찬가지고 여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분의 지금 사고 방식이 너무나 경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고 방식이 너무나 극단적이니까 극단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극단적인 상상이 막 돼. 저게 무슨 이렇게 전쟁 나고 그래가지고 어떤 계엄령 발의하고 그리고 막 지금 사람들 많이 보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강제로 폐쇄해버리고 불법 연행하고 그럼 뭐 한 몇 개월 동안 이상한 짓 해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근데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부가 하는 일들이 너무 그냥 무단이야. 이게 합법이라고 하지만 그냥 무단이야. 거기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그냥 다 합법적이라고 이제 몰아붙여버리는 거니까 이게 법이 있는 나라인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오히려 법이 없는 나라가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무서워요. 아까 저는. 훈련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예. 어제 그래서 관공서나 예. 그다음에 공기관이나 이 훈련에 필요한 일부 기관의 경우에 철회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밤을 샜단 말이죠. 밤새면서 무슨 예를 들면은 KBS 예를 들면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밤새면서 예를 들면은 이 반국가 세력을 잡기 위한 훈련을 뭐 대검을 뭐 이거 했겠습니까? 무슨 뭐 사격 훈련을 했겠습니까? 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앉아 있었는데 서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서 예. 있든지 앉아 있었는지 졸고 있었든지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관한 훈련이지 않습니까? 깨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철야를 하라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상황일 때 이것을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런 절차에 관련 훈련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을지 프리덤 실드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국가 세력에 대응을 해야 되는 훈련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뭔가 키우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이냐고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냔 말이에요. 대통령이. 의지 프리덤 실드가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요 부분을 조금 어려우시라도 들어주세요. 이게 내가 이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겠는데 예.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종북 논란이 있으면서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표현은 바꿨지만 같은 얘기거든요. 반국가 세력. 예. 예. 뭐 곳곳에 압력을 한다, 뭐 내부 침투라 사회를 혼란시킨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 한 10년 전부터 이제 나온 문법인데 전쟁관이 좀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대목인데 뭐냐면 옛날에는 대규모 군대가 화력과 화력이 충돌하는 이런 전쟁관을 기본으로 했던 거예요. 기본 모델로. 근데 최근에 와서 그 미국의 윌리엄 린드라는 전쟁학자가 제4세대 전쟁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이버 전쟁입니까? 아니 그 사람 이론에 따르면은 뭐냐면은 이제 현대는 이렇게 제복 입은 군대가 대규모 충돌하는 전쟁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연결된 사회가 되고 이제 IT 인프라가 확산이 되고 산업화 도시화가 되니까 전쟁 양상이 뭐냐면은 주로 상대방의 시스템과 인프라 이걸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중심을 붕괴시키는 전쟁이 됐다. 그래가지고 어떤 심리전 또 사이버전 또는 어떤 분란전이라고 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래가지고 일단은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사회의 핵심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우회적인 침투를 하면서 군사 전쟁을 병행한다.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을 미사일 포탄을 수천 발을 쏘아봤고 이게 아니라 윤 대통령 얘기한 대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가지고 거기서 전복한다. 그 다음에 전쟁도 여기서 정규 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가 미리 북한에 침투해 있다가 유격전을 전개한다고 돼 있어요. 유격전을 전개한다. 이게 이제 합창 같은 데서 10년 전부터 하는 제4세대 전쟁 강의예요. 그런데 이게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나타난 거야. 이런 전쟁 양상이. 그러니까 이걸 복합전쟁이라고도 해. 그런데 이걸 중국에서는 초한전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계를 초월했다. 비욘드 더 리밋 워페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국가급 전쟁보다도 요즘 전쟁은 거의 다 내전이에요. 그리고 후방에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어디가 전선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트렌드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러면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적과 내통하는 내부의 적이라고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4세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적과 내통하는 내부의 그래서 적. 북한이 밀정이네. 무슨 남한내 협조 세력 또는 사이버전, 가짜 뉴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분란전을 한다고 돼 있다고. 분란전을.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라크나 아프간전 같은 데서는 실제 그런 일이 많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국경이 잘 통제되고 있다고. 그렇죠. 한국은. 그리고 시스템이 분리돼 있단 말이야, 남북한이.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해킹할 게 뭐 있어? 거기 인터넷 우리는 그거 해킹할 게 없고 그쪽에서 해킹할 거는 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물밀듯이 들어오다가 그때부터 이제 종북 논란이 아무렇게나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군에서 내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한 내 종북 세력해서 그때 평택 유륙을 폭파한다.
뭐 해와 전화국을 폭파한다. 이런 것들에서 어디서 나타나는 그 워딩이나 신호를 이게 다 전쟁의 일환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종북 논란이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논리가 똑같은데 단지 표현이 바뀌어. 요즘 종북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바꿨다. 예. 정부는 그러니까 이게 반국가 그 세력이다. 재탕인데 이게 재탕 삼탕인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 뭐 종북 논란에서 이념 색깔 이런 용어는 쓰지 말고 네. 그냥 반국가 세력 또는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맹종 세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남북 관계를 갖다가 외교적 관계나 정치적 관계가 아니라 전쟁의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전쟁의. 예. 오히려 화답해 주는 거지.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남북 관계는 적대적 교전 국가다. 예. 이렇게 하니까 맞다. 전쟁의 그 프레임으로 이런 정치 문제나 아니면 사회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이제 이거는 국내 이제 정치적 개념적인 겁니다. 국내 개념적인 정치적 거. 맥락으로 번역을 하면은 아. 그러한 복합 전쟁이나 이런 이론을 갖다가 이 정부는 가져와서 그런 틀을 가져와서 사실은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보수 정책 갖고 와가지고 국내 정치적 맥락에다 끼워 넣어서 이거를 종북을 속아내자, 종북을 찾아내자, 종북을 차단하자 요런 얘기로 지금 연결시켜서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내부의 적을 소탕하자 이런 논리를 지금 갖고 와버렸다 근데 이 얘기잖아요. 문제는 내부의 제가 내부의 지난 적이 과거에 잠깐만요. 내부의 적이 누군지를 말을 안 해. 그게 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서 어떤 그 자신의 세력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동원체제하에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은 권위주의나 독재정부에서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식상한 방식이에요. 뭐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그 언어를 쓰는지는 알겠어요. 뭐 이분이 하는 게 그렇게 뭐 고차원적인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저는 정말 그 유권자로서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했던 유권자로서 좀 불쾌해요. 그러면 종북 세력이 나는 아니란 말이야. 나는 북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누구냐? 윤석열이 말하는 종북 세력은 또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냐?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광복절 경축사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도 그랬고 몇 번 지금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가 뭐 전복 세력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겁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권위주의 독재 정부와 똑같은 모습이거든. 근데 한국인들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씨알도 안 맥혀. 지금 상황은. 근데 혼자만 막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제가 짧게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자주 얘기해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맹종 세력, 뭐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이거를 동어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도 또 아유 또 이 양반 또 이러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말에 권위가 떨어졌구나 완전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정도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권위를 권위주의 정권이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실제 정말로 권위가 1도 없는 이런.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최경영 진행자께서는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이 굉장히 이런 류의 어떤 국가 지배 체제에 대해서 저항을 해온 역사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저는 이제 그렇게 크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모델을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 부정부패 혐의로 이 사람이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총리를 내려오면은 바로 구속입니다. 깜빵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정이 붕괴가 거기는 이제 내각제 의원 중심제니까 의회 중심제니까 지금 극우랑 손을 연정이 붕괴가 된 다음에 극우랑 손을 잡고 그런 다음에 지금 주변 국가들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지. 그리고 헤즈볼라하고 지금 포탄 쐈지. 그리고 지금 이란한테 테헤란에 지금 암살한다고 지금 쳤지. 그렇단 말이에요. 집권 연장은 되겠네. 집권 연장 계속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도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커지면 해리스한테 악영향을 그렇지. 끼칠까봐 지금 계속 해가지고 막 승질도 내고 진짜 바이든이 뭐, 그렇지. 네가 뭔 얘기하는지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언론 보도로 나올 정도로 막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네타냐후는 딱 그런 지금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굴러가는 자전거 같은 거예요. 지금 딱 윤석열이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요. 어차피 북한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대적 교전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다른 나라 필요 없거든. 중국하고 러시아만 붙어 있으면 돼. 북한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교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제재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정부에 지금 무슨 뭐 이런 무슨 통일 방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게 정보 접근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자기들끼리 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야, 국지전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약간 이런 위기감이 그러니까. 있어요. 위기감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지금 네. 집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 정도로 지지율이 낮으면은 야, 그러면 이제 내부 결속은 어떻게든 되거든. 그래서 뭐 전면전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계속 이제 북한을 찔러보겠죠. 이런 식으로 찔러보고 저런 식으로 찔러보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까 이제 말하다 말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제 네타냐후 체제 그 뒷받침해 주는 게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이 세력으로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아주 그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이 세력으로 있기도 하고 그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이게 이 촉발됐어야 될 것들이 종교적으로 거기는 연결돼 있어 그들이 그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그런 전략이 가능한 건데 여긴 또 다르다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하려던 게 이 박근혜 정권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상을 막 틀어줍니다. 영상을 틀어주면은 월남 패망의 교훈 이런 걸 막 틀어줘요.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틀었어요. 아직도 그런 거 하는구나. 그게 이제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해망은 뭐 잘만 살던데.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자본주의로 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당시에 그 호치민의 공산당이 그 이제 자기들의 어떤 스파이를 다 심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유주의자나 이런 적당한 중도파로 위장하고 있다가 호치민이 쭉 내려왔을 때 그때는 다 본색을 드러내서 공산당으로 변모해가지고 일거에 나라를 더 장악해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심지어 미국에 가서까지 미국 사람들 보고 있는데 그때 상하원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뭐 전체주의와 그 다음에 어떤 그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자나 인권운동가로 늘 자신을 포장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아. 늘 반복되는 레파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뭐에 기반하고 있느냐면은 진보가 위선이고 그 다음에 북한을 내적으로는 북한을 추종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포장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공산주의가 닥쳤을 때는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서사에 기반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전형적인 표현이 지금 쭉 들으시면서도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을 건데 사실은 과거에 박정희 시대, 그 이전 시대에 반공주의 시대에 다 써먹었던 레파토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레파토리가 먹혔던 세대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고령층입니다. 고령층 보수층이에요. 그래서 40, 50년대생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권 초창기에 가령 이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컸을 때는 그런 주장도 일부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약발도 다 없어진 거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와가지고 특히 이런 뭐 훈련하고 이런 과정에 이런 메시지에 자극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 보수층 그중에서도 고령층들이 아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집하는 그 정도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별 효과도 없는 얘기일 것이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게 결국은 일부 보수 결집용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 이런 거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런 건가? 탄핵을 막겠다는 것 같아요. 탄핵을 저는 그렇게 봐요. 탄핵을 그러니까 막겠다. 보수가 분열됐을 때 네. 이제 박근혜가 탄핵이 됐다라고 보고 본인이 이제 집권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고 지금 여러모로 목줄을 조여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층이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보 위기를 좀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걸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가장 실질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뭐 김종대 의원님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 기운지 봤을 아닌지. 때는 예. 탄핵이나 본인의 실정, 그다음에 본인의 나중에 대통령 이후에 소추까지 막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국지전으로 나가느냐, 또는 방어적으로 탄핵만 막으면서 버티느냐, 지금까지의 전략대로 가느냐, 뭐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요 방어적으로 가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 뭐가 나오고 있잖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가 팩트들이 나오고 있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디올백이든 주가 조작이든 당장 뭐 주가 조작도 9월 13일에 어떤 항소심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설사 이른바 이제 전주로 기소된 방조범으로 기소된 누구죠? 저 손모 씨. 손모 씨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핑계 삼아서 김건희 씨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소환 조사한 다음에 김건희 씨를 무죄로 처리를 해버리면 민심 위반이 이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법률가들은 공범이다. 방조범 수준이 아니고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한동수 전 판사랄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요. 예,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예. 근데 이제 그 현재 진행형인 건 뭐냐면은 삼부 토건이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와, 그 하한가 뭐 그래야죠. 몇백 원이던데요 지금. 예, 그런데 네. 아무리 봐도 대주주가 고의로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털 거는 다 털어먹었고. 예. 지분이 또 낮아져서 이제 4%까지 내려갔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우리 처음에 삼부 토건 논란이 있을 때 8%라 그래. 왜 이래 정량을 했다고. 근데 오늘 얘기 나온 거 보니 4%더라고. 이제 털어먹는 거거든요. 현금화 다 했구나.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주식 거래가 정제되고 청산 절차 들어가잖아요. 예. 주가 조작 증거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그러네요. 예. 그렇지. 이제 소멸시키는 거죠. 예. 작년에 재미 많이 봤잖아. 그러면 이제 소멸 단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예요. 상장 폐지가 돼버리고. 예.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 보여지는 건데 지금까지 2달 넘도록 삼부 토건 그 많은 논란이 있을 때 삼부 토건이 입장 낸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봐봐. 상장 기업이 자기 회사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완전히 어떤 무슨 조폭들 뭐 주권 조작하는 놀이터로 얘기되는데 한 번도 입장 안 냈지. 그러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지금 회사가 소멸 단계로 가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지? 거기도 노조가 있고 종업원이 있고 다 딸린 식구가 있는데 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조직이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게 본성이지. 이렇게 벼랑 끝으로 차 몰고 가서 나 죽겠다 이런 기업이 몇 개나 될까? 뭐 회생하려고 뭔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러네. 이상하죠. 자, 이런 걸 보세요. 지금 이게 다 진행형인 겁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이종호 씨 휴대폰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런 부분들이 딱딱 정해진 그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이제 무죄 나오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럴 때 들어오는 정치적 공격이라든가 낮은 지지율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공격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본질은 사실은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내 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겪는 하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고 싶게 되고 그것이 뭔가 어떤 없는 이념, 논리, 명분 이런 것들은 어떤 일종의 자기 치유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또 보여지기도 해요. 끌어맞추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라면은 탄핵을 모면하는 길은 아무리 그래도 여권의 108석을 잘 지키고 우호 세력을 가급적 주변에 많이 만들어서 어디서 탄핵 얘기할 때는 바로 반대 여론도 나오고 그건 국가에 너무 큰 혼란이고 감당 못한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좀 나오고 이런 걸 기다려야 돼. 탄핵을 모면하려면은. 근데 관심 없어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자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자기 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친구 아버지 자기 친구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동훈도 믿을 수가 없고, 지가 업어서 키웠다 그래놓고. 그러나 그것도 그러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축소 내부지향형의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변의 방화벽을 튼튼히 하는데 별로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탄핵은 할 테면 해라. 뭐 그러면서 나는 이념 전쟁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희생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조선일보를 잘 봐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뭐 친일 논쟁 뭐 이런 거에 조선일보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런 논쟁을 다 합쳐도 우리가 얻은 안보 이익에 비해서는 사소하다는 게 조선일보 논법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미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얻었는데 봐 이렇게 새로운 안보 체제가 동아시아에서 형성이 됐잖아. 예. 뭐 좋아 다 뭐 경제가 어떻다 뭐 친일파가 어떻다 다 좋은데 그런 거 다 합쳐도 이 안보 이익보다 크냐? 이게 오늘 근데 조선일보의 그 논법이거든. 논조랄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들이 믿는 그게 우리가 안보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미국이나 또는 설사 뭐 국민의힘 논평에서도 한미일 동맹이라고 써버렸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어떤 안보적 이익을 얻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는 안보적 이익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줘야 되는. 만약에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에 또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되는 미국이나 일본에게 줘야 되는 안보적 이익이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안보적 손해야. 그렇잖아요. 비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아니 닉슨 체제 때 우리가 제 그때 최근에 외신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닉슨 때 우리 주한미군이 6만 3천 명인가 그랬. 거의 7만 명까지도 갔어요. 6만 3천 명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주한미군 한 2만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2만 명을 빼버렸대. 맞아요. 그 중에서 2만 명을 빼가지고 이제 베트남으로 보내니까 이 동아시아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빼가면 북한이 또 박정희 때니까 70년대 초반이니까 요 들어온다 만다 이래가지고 그때 핵무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가 야 미국이 달래면서 뭐 하지 마 이래가지고 75년인가 NPT 조약을 박정희 체제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일지 누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불안하니까 미국 체제 하에서 미국이 여러 군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하니까 핵무기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솔깃하는 우파들이 많은 것이지 우리가 아주 안보 이익을 굉장히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탄탄히 가져가지고 우리가 아유 튼튼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이렇다면 핵무기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핵무기에 관한 그런 찬성 비율이 70%나 되죠. 그거는 오히려 안보도 잃고 있고 경제적인 이익이야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뭐 모든 게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저는 미국 따라갔다가 그럼 미국 안 따라갔던 인도랄지 다른 나라들은 괜찮잖아. 아니 그런데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시절이 어려울수록 예. 우리가 그 어떤 사이비 담론에 자칫 휩쓸려 가지고 어떤 패가 망신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히틀러가 감옥에서 만난 게 하우스호퍼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만난 게 나중에 침략 사상에 결정적인 그 변화를 주는데 예. 이 사람이 사이비 지정학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 논지는 뭐냐면은 독일의 국경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폴란드에도 있고 체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인의 생활권과 독일의 국경이 안 맞아. 여기서 이제 사이비 지정학이 나온 거란 그래서 말이에요. 넓혀야 된다. 넓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리벤스타움이라고. 그게 생활권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체코를 합병할 때 영국에 있던 독일 대사가 영국을 설득한 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독일인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넓혀갔거든요. 러시아가 이게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도 똑같은 러시아어를 쓰는 생활권. 그게 바로 리벤스타움이라는 네. 부분인데 이게 침략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정학을 2년밖에 안 가르친 사이비 지식인이에요. 그 하우스 오퍼가. 그런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틀러의 마인캄프 나의 투쟁 제 14장에 이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훗날 이제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윤 대통령한테 사이비 지정학이 망명처럼 들어갔다고. 지금이. 그래서 통일 이야기를 아니 그게 뭐냐면 인도 태평양. 예.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에서의 한미일이 같이 동반해서 간다는 사상인데 그렇죠. 그 핵심이 인도양이란 말이에요. 인도양. 이게.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연결된 선에서 한미일이 같이 바다를 지킨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바다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몇 가지 논리적인 오류를 겪는데 자, 문재인 정부는 유엔에 가서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해체하자고 합창을 했다. 그런데 유엔의 대북 제재는 지금 해체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올해 봄에 유엔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어요. 결정타가 왔어. 지금 완전히 제재가 무너져서 그리고 러시아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북 제재에 니들이 구멍을 뚫으려고 그랬지 그러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 얘기가 아니야. 지금 심각해. 아니 잠깐 대북 제재가 지금 풀린 거예요? 그럼 사실상? 풀린 게 아니라 이 제재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가 되거든요. 확인을 해야 돼요. 마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제재해야 될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안 하면 기존의 제재안의 효력은 점점 소멸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일단 중국, 러시아가 막아놨고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가 접근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지는 되는데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 정도로 그렇지.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A라는 저 구멍을 막아 그랬는데 그건 계속 막혀 있지만 그 사이에 B, C, D 구멍이 뚫려고 그리로 러시아가 쫙 들어온 거예요. 윤석열이 종북이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대북 해제야. 이게 제재 해제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게 됐어. 그다음에 종전선언으로 유엔사를 뭐 해체하자 어쩌자 하는데 우리가 아는 유엔사는 해체가 됐어요. 지금은 일본 들어오고 독일 들어오고 완전히 다른 기구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욕하던 그 안보의 어떤 부정적 행위라고 했던 것이 실제 지금 다 일어나고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 너머로 간다는 거야. 거기에는 일종의 어떤 신기루 같은 새로운 신세계가 존재해. 중국을 대체하는 인도라는 이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베 인도 태평양 개념이에요. 그랬는데 그리로 가자. 저기가 신대륙이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황홀경을 느낀 거란 말이에요. 황홀경을. 히틀러가 그 지정학에 빠질 때 하고 똑같아. 동쪽에 뭔가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동쪽에. 더군다나 일본이 처음에 그 개념을 만들어낼 때는 우리는 제끼는 거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끼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때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도 그 인도 태평양이라는 게 엄청 공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베가 막 외면하는 것도 쪽팔린 걸 무릅쓰고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 끌어가려고. 이 일본 혼자 인도로 가기에는 벅차죠. 근데 이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인도가 뭐 약속된 땅처럼 보이지도 않고 중국이랑은 또 다르고 중국과는 달리 여러 언어를 아주 복잡한 언어를 쓰는 그냥 부족 민족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박정희식의 어떤 개발 체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딱 통제를 해가지고 쫙 밀고 나갔다면 인도는 서방 언론에서 늘 이야기하듯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거든.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문화적으로도 아주 복잡하지만 사실 이렇게 팍 잡고 손을 잡고 인프라 쫙 건설하고 오지까지 쫙 길 넓히고
뭐 이러면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중앙 정부와 그거는 그런 중국하고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저기 예. 경제적인 면을 보시는데 이게 예. 지정학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거 뭐냐면은 1941년에 예. 일본이 굉장히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건 이거예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 제품 금수 조치를 했어요. 이걸 돌파해야 돼. 이건 국가 위기야. 예. 그럴 때 일본의 그때 엘리트들이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 옵션은 동인도로 가서 거기서 석유가 난다고. 예. 동인도 제도를 점령하고 그러면 미국이 이걸 방해할 테니 진주만을 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전쟁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어전 회의에서 굉장히 이걸 갖고 경론이 붙은 거예요. 그게 대본령에도 전달이 안 되고 이 그때 당시 일본 왕의 어전 회의가 최고 의사 결정이에요. 그랬는데 두 개를 동시에 때리냐 그러다가 이제 입장이 바뀐 게 뭐냐면은 동인도를 때려서 석유 자원을 얻게 되면 그 사이에 진주만에서 쳐들어온다. 순서를 바꿔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동인도를 놔두고 진주만으로 간 거야. 이게 일종의 지정학이라. 그런데 이때도 진주만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인도였어. 예. 목표는 인도였다고. 석유 때문에. 그래 이게 국제 제재망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일본이 지도국이 되려면 절대적이고 사활적 이익이라고 봤다고.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지정학은 불변인 거야. 지정학 자체는 불변인 거라. 그러면은 인도가 뭐 IT 인프라가 뭐 산업적 인프라가 뭐 또 그러고 뭐 러시아하고도 협조하고 있고 그런 것은 현상이고 거기 자체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본질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941년의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레지널 헤게모니, 즉 지역 패권자로서 일본이 지도적 위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어려우니까 한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한국도 여기에 협조를 해라 이거예요. 그때는 거기에 근데 미국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1940년대는 미국하고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됐지만은 지금은 지금은 미국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한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인도 쪽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에 인도 태평양이란 개념이 나올 때 아베가 2007년 저기 자기 저서에서 이걸 해설을 하는데 2020년까지 중국과의 무역액은 절반 이하로 확 낮추고 지금 중국과의 무역액만큼 인도하고 경제적 통합을 달성한다. 이 계획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 하면 오늘날 일본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 그렇죠. 그다음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줄었어. 예.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하기가 거였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을. 일종의 사이비 이론 실패한 전략이야. 결과로 보면. 예. 20년 만에 이게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서 일본이 거의 지역계 아시아 지도급 국가로 가는 게 어려움에 처하고 내부적으로 이 바이탈한 어떤 생명력이 소진되는 그때 한국이 들어와 준 거라. 이렇게 오히려 스토리가 이렇게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전략만 따라가다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익이랄지 이권 그리고 기회 중국 땅에서의 기회가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미리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야 저거는 이제 빠지라고 하니까 빠지자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그런데 합니다. 이것도 한마디만 더 했는데 김태효가 이런 일본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정확히 플러그를 꼽는 논문을 썼어요. 그게 이 정부 출범할 무렵인데 신아세아 저널이라는 그 학술 저널에 그거, 예. 김태효가 거기 서문에서 한 얘기는 이거예요. 근데 그대로 읽어드릴게. 미국이 냉전 시대 소련을 굴복하고 해체한 것 이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중국이 쓰러져서 항복할 때까지 때린다. 이러면서 중국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한국은 그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이게 서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근거나 뭐 논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거를 일본 정부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논문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중국은 이제 곧 망할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때마침
미국의 그 저기 지식 사회를 강타한 키워드가 피크 차이나론이야. 피크 차이나. 이제 중국 정점론이라 그래. 이제 내려가고 있고 중국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절망한 좌절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했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제시해서 2027년이라고. 그때 이제 시진핑 이제 임기 말기에 칠 거다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올해 그 얘기가 싹 사라졌어. 음. 그래서 최근에 한국일보에 재밌는 논설이 실렸는데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왜 반성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반성 안 해요. 원래 사이비 이론이에요. 원래 그 인도 태평양이란 게 그 하우스 오퍼가 얘기한 그렇죠. 그 사이비 지정학의 아시아판 버전이고 원래 오래 못 가. 그랬는데 이것의 생명력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우호 세력들을 계속 끌어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뉴라이트도 되는 거고 뭐 어떤 그 대통령의 그 영남 보수도 되는 거고 이걸 칠갑을 해가지고 계속 덕지 붙이는데 보호하려는 논리는 요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어떠한 그 망상의 세계에서 신세계를 보고 황홀경을 느꼈다고. 근데 이제 뭘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너무 사이비를 믿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허황된 거를 믿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들 국정 수행 지지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30.7%네요. 8월 3주차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예, 무선 97, 유선 3인데 매우 잘함이 14.6밖에 안 돼요. 잘하는 편이 16.1이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고 있다가 65.4인데 매우 잘못함이 55.5입니다. 절반 나와요 계속. 매우. 예,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전체 응답자의 55.5니까 뭐 절반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아니 너희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나 김태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살기 죽겠어. 힘들어 죽겠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 맨날 사고만 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 게 국민들 눈에는 저게 무슨 과거의 검찰총장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야. 유권자 마음은 중요하지 유권자의 않고. 마음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특히 역사 전쟁 같은 거를 하면 예. 그것을 연상시키는 무슨 일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프레임, 그 생각이 국민들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보여갖고 제 병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네.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작은 병원에서는 자꾸 눈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갖고 큰 병원에 가야겠다. 김민하 평론가가 네. 예.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큰 병원에 안과 예약하려고 그랬더니 11월에 오래요. 11월에 3차 병원에 그렇죠. 대학병원에 가려고. 큰 병원에 가려고.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서는 당신 눈에 이상이 없으니 이상을 추가로 확인하려면 각막을 뭐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되니까는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너는 11월에나 된다. 예. 그 이게 캐나다나 영국 됐네. 캐나다나 영국 한 6개월 걸리잖아요. 6개월 걸려요. 예. 이런 게 일상의 불편으로 그대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신문 일면에 다 실려 있는 게 자영업자 큰일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집값이 어떻습니까? 집값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뭐 지난번에 무슨 되지도 않는 엄청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사기를 쳤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걸 얘기해놓고 그거 아니 그 집값 부양 대책이라니까. 그렇죠. 그때도 네.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사기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기예요. 그런데 네. 그걸로 욕먹고 안 잡히니까 이제 와서 무슨 대출 얘기 이제 와서 하는데 이제 대출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무슨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슬금슬금 은행들은 대출금리 또 올리잖아요. 슬금슬금이 아니라 아예 정부에서 좀 어떻게 올려봐 이제 옆구리 찔러갖고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지금 이렇게 옆구리 찔러갖고 대출금 올리면은 그동안 계속 대출 갈아타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변동금리도 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고통으로 다가와 있는데 지금 역사 전쟁이나 하고 지금 자기 친구 아버지랑 싸우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좋게 봅니까? 그런 거를 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니까. 뭘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 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야. 중간 광고입니다. 중간 광고 지금 중간 못했네. 중간 광고를 후반부에 하겠네. 예, 잠시 광고 보고 3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신 경동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경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네, 인터넷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78만 원의 현금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인터넷 비교원만 주는 단독 혜택도 있습니다. 예, 알뜰폰 또는 새로 휴대폰 장만할 필요 없이 쓰던 휴대폰에 다른 통신사로 유심만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 후에 주변 지인들도 가입을 하면 가입한 지인의 숫자만큼 추가 5만 원 혜택도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혜택들은 사은품 혜택이고 별개로 통신사 결합 요금 할인 이것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1670-2571 1670-2571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자도 이승만 찬양자인 줄 몰랐네. 김문수 후보는 언제부터 이랬어요? 원래 그 사람은 극좌였습니다. 원래 극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예.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분들의 그 예. 인생 행로를 참 흥미있게 보는데 예. 지금 뉴라이트가 대부분 좌파 출신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 창립자들 보면 다 뭐 과거 좌파, 전향한 좌파, 우리라 보기엔 변절한 좌파 뭐 이런 예. 사람들이 주류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이 사람은 5.3 인천 사태의 주역이에요. 그렇죠. 1986년도 일이죠. 그리고 뭐 구로동맹 파업에도 배후 인물입니다. 진짜 이른바 극렬 좌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장봉기론자예요. 아 무장 봉기론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886년에 그 사태가 그렇게 심각했던 게 인천 사태가 그리고 인민노련 출신이에요. 거기서 송영길, 노회찬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과격 분자야.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제도주의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그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전향했다,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유주의자로 바뀌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한 때가 국회의원 때까지는 그 말을 안 했어. 그때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같이 국회의원 할 땐 이름도 올리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때 대표 발의자가 담병호, 강기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민노당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도 언제냐면 대략 경기도지사 진출할 무렵이 이 사상적 전환이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론에 나는 생각을 바꾼 사람이다. 전향한 사람이라는 말을 스스로 이제 커밍아웃을 다발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극우로 더 간 거죠. 근데 자유주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유주의자 아니 근데 이제 저 같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운동권 족보에 민감해가지고 제가 예. 김문수는 인민노련 출신은 아니고 그건 아닌 그 당시에 선호련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선호련. 심상정 전 대표하고 선호련에 있었고 그 부분 약간 수정 중요한 건 아닌데 심상정하고 치는 분이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렇게 전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과격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는 이제 생존투쟁이고 인정투쟁이죠. 이쪽에서 있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진영에서 이제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더 세게, 더 과격하게 이제 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극과 극은 통합니다.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는 매우 닮아 있어요. 그들이 신봉하는 그 사상 체계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주의적인 이런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은 뉴라이트가 전향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참가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그 중에서는 주체사상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뉴라이트를 우파의 주체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주체사상이 이제 김일성의 어떤 신격화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지배체제나 독립운동이 보잘것없기에 이 사람을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정적들을 다 뭐 뭉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막 솔방울로 수류탄도 이제 만들고 만들었다고 그러대. 나뭇잎으로 뭐 이렇게 가고 그거죠.
우파가 똑같은 게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이제 한 명 건국의 아버지, 한 명 산업화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약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독재도 하고 이승만은 아니 박정희는 이제 친일도 하고 이승만도 반민특위 다 해체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들을 이제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애들을 뭉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구를 뭉개야 돼. 김구를 뭉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김일성한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의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다. 뉴라이트가. 근데 이제 깔끔한데? 김문수가 정의가? 예. 김문수 씨가 이제 이 뉴라이트의 핵심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분이. 핵심은 아니죠. 그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라이트 핵심이 됐던 사람은 가령 최근에 그 거론되는 사람 중에는 정치인 중에는 신지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예, 예.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절에는 별로 뉴라이트에 관한 이런 뭐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뉴라이트가 사실은 생겨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참여정부가 친일파에 관련된 청산과 관련된 정치적인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 친일파 뭐 재산 환수 뭐 이런 거 법안을 만들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당시에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인 의원들이 탁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령 김무성 의원 같은 분들 재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선대의 그 자기 적산? 그렇죠. 이 그렇게 불화받은 기업을 가지고 이제 운영해가지고 나온 이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 전형적인 쭉 올라가다 보면 전형적인 기업이거든요. 예. 제가 특정하게 김무성 의원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게 그 집안의 그 기업이 제가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기 좋은 기업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탁 걸리니까 이제 그때 와 반대하면서 그때 뉴라이트 핵심들이 주장했던 거를 이 반대하면서 갖고 와가지고 사용하기 써먹기 시작한 게 시초인 건데 요거를 또 어느 시점에 또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1948년 건국절 논란 뭐 식민지 근대화로 논란 이런 게 불거지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 결과로 어쨌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걸 추진하면서 이 야당 쪽에서는 원래 참여정부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에서는 1919년 건국이든 1948년 건국이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건국, 정부 수립 이런 얘기를 좀 혼용했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아니었으니까. 그치.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어로 얘기할 때도 건국과 정부 수립을 아주 무자르듯이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맥락이 없다라 그러면. 근데 갑자기 어떤 놈들이 나와가지고 1948년 건국이 진리고 1919년 건국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슨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야 무슨 얘기야 1919년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야당의 입장이 돼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딱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1919년이 건국입니다. 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문재인표 개헌은 사회주의 개헌이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뉴라이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 1919년 건국론을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고 빨갱이 정권이니까 우리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당해가지고 이 뉴라이트 논리를 우리는 얘기한다. 이때 이 집회 현장에서 이 태극기를 들면서 막 연설했던 사람 누굽니까? 김문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돼 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김문수 지금 뭡니까?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나? 김문수 후보자의 이 상태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안타까운 점은 자, 뭐 극자 저는 뭐 운동도 안 했었고 그 시절에 운동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탈곽번인데 운동도 안 했었고 사회주의권도 아니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어떤 이 김문수랄지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상이 전향되거나 뭐 이것은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한테 어떤 최면을 씌우고 자기 방어용으로 심리적 자기 방어용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믿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어떤 한 집단에 귀속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영웅이 됐거나 어떤 큰 지도자나 뭔가 해먹었고 이쪽 이제 그 구급하러 와가지고 큰 어떤 지도자로서 해먹는데 이익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저는 그래서 집단에서 집단으로 옮기는 것 같은 이 사람들한테 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유주의자로서 미국 정치나 유럽 정치나 한국 정치에서 진짜 다른 게 뭐냐면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면 나는 그 사안에서는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그 사안은 내 생각은 이래.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정책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본인 생각이니까. 예? 그 인디펜던트거든요, 진짜. 독립된 자유주의자들, 지식인들이, 그게 서구 사회의 중심이고 근간이에요. 그게 진보건 보수건 간에 그들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합리적인 사회지, 이렇게 막 극좌에서 갔다가 극으로 가가지고, 근데 극으로 가니까 떡고물이 엄청 많아. 이게 굉장히 불쾌해 보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이 굉장히 불쾌한 지금 현상이야. 김문수 등의 인사들은 네. 1994년에 그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면서 원래 그 바로 직전까지 1991년까지 민중당이었잖아요. 네. 민중당이라고 하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재호. 그 지금의 무슨 뭐 이전의 정의당 그 이전의 민주노동당보다도 더 좌측에 있는 그런 그렇죠. 색깔의 정당인데 그때는 그때 김문수가 민중당에 있다가 1994년에 94년인지 96년인지에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는데 그렇지. 그때 이미 그 행보가 설명이 안 돼. 지금 말씀하신 그 전형적인 행보가 그때 이미 일어난 겁니다. 맞아. 이재호 김문수 등.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익을 찾아간 거야. 어렵고 힘들어서. 근데 이제 자꾸 자기 변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취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진통제를 맞으면 그 더 강한 진통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버텨. 아니 그러니까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 내 흥미로운 시리즈를 봤는데 그 바쁜 와중에 우리가 넷플릭스가 볼 수 없는 시청까지. 빛들 거기에 이렇게 마취하고 권력이 강요하는 이념에 네. 해방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저 라디오예요. 그 13.10 채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독일인 병사와 저항군의 소녀가 같이 그걸 통해 맺어지는 건데 네. 거기서 과학과 진실, 아름다움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빛나는 정신에 도저히 이데올로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게요. 오늘 굉장히 한번 그거 보세요. 재밌어요. 거기다가 낭만도 좀 있고 낭만도 있고. 예, 여기까지 최경영 정치분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종대 전 국회의원, 김윤정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였고요. 예,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